정한론 앤드 함재봉. 위에다 딱 보고를 할 수가 있는 정도의 외교관들하고 인적 자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을 딱 받아보고서는 오쿠보가 뭐냐면 사만으로 간다. 우리는 일단 중국하고는 먼저 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하고 대등한 근대 조약을 체결하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 말하자면 위정척사파 거기서는 청이파라고 그러는데요. 청이파. 청이파 사람들은 뭐라 하냐. 감히 왜 놈들이 와갖고 뭐 우리랑 조약을 체결한다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안희성 순무 안희성의 순무란 안희성의 장관이죠. 안희성의 순무였던 잉안. 만주족인 황족과 가까운 잉안이 그때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외국은 개나 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 얘기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유린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날뛰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겁겁박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진교환의 본질입니다. 천진교환이 뭐냐면 천진에서 그때의 프랑스 선교사들 신부님들하고 수녀들을 중국 사람들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이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그런 선교사들이고 뭐고 이런 거 보내갖고 자꾸 정탐이나 하고 앉아있고 호시탐탐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천진교환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폭도들이 선교사를 죄 없는 폭도 선교사를 죽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중국 사람들이 한 건데 결국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젠 이러는 거죠. 이제 일본이 교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조공국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참조할 수 있는 명확히 쓰여진 조약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릅니다. 서양하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등한 조약을 맺고 그렇죠. 그랬지만 그거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뒤티용하여 갑자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외의 나라입니다. 명대에는 수백 년 동안 우리 항구들을 약탈했습니다. 외구들이 와서 약탈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걱정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중내 보수파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국은 청나라도 결국은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중국의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이홍장 그리고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는 영웅 증국번이라는 명신도 두 사람이 다 일본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근데 이게 참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홍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원나라 시절부터 중국의 조공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조선과 류규, 월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잉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조공국이 아니었냐? 왜가? 그랬더니 저 이홍장이 뭐라고 합니까? 원나라 때부터 아니었다. 왜 원나라입니까? 쿠빌라이 칸이 와서 일본 정복을 하겠다고 해서 여몽연합군을 일으켜서 고려에서 군대를 증발하고 해군까지 만들어서 두 번이나 일본의 정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미가제가 나타나서 풍랑이, 대폭풍이 나와서 함대가 다 침몰하고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복속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 때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조공국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홍장이 그러면서 일본이 외구의 나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명나라가 외와의 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상소에 올리고 일본은 태평천국의 난이나 최근 청과 서구 열강 간의 전쟁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잉안이 딴 나라하고 무슨 전쟁이 오면 일본이 또 와갖고 그걸 이용할 우리가 약해진 틈을 이용할 거라 했더니 아니 이번에 난을 겪었는데 언제 일본이 와서 저걸 했느냐 이러면서 일본을 두둔두둔하면서 일본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증국번은 아예 또 3월 9일 날 상소를 올려서 일본은 그냥 무역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이홍장하고 증국본이 이겨서 1871년 9월 13일 청일 수호조약이라는 대등한 근대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 6년 전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명의 대전환점입니다. 화해 질서를 통해서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었고 외나라는 가장 야만국이었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던 데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나라를 자기네랑 대등한 나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청국 황제하고 대일본국 황제가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본이 얼마나 용의 주도했는지 조선은 전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고 그냥 중국에 조공 계속 바치겠다 그렇고 일본에서 자꾸 조약을 맺자고 근데 조약을 맺자고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면 외관훈도라는 사람이 그냥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쳐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중국하고 아예 수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조선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872년 1월 22일 일본 외무성 대표단이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이때 도착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마도주 나는 이제는 외무성 직원이 됐다. 우리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외무성하고의 관계가 조선하고 관계가 다 관리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여태껏 해오듯이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조선의 예조 참판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근대화를 하기 전에는 예조가 외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중국하고 외교도.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조선은 청일 수호조약의 원본을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 청나라하고 수교해서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도 패번치연이 일어나서 번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 통일된 중앙집권국가가 됐고 이런 얘기를 조선이 처음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받아보더니 그때에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조선인이 뭐라고 하냐면 받기는 받겠다. 근데 천천히 이것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받기는 받되 답을 안 줍니다. 언제 뭐 수교를 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답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어떡합니까? 일본이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외교관을 대마도로 파견해서 조선하고의 관계를 담당하던 스시마의 관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해임해버리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외교관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하고의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 중앙정부가 다 관리를 한다라고 바뀌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관에서 다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872년 9월 이후로 세견선은 더 이상 외관에 부산에 입항하지 않습니다. 1609년에 기유약조를 통해서 1년에 20척의 세견선이 대마도조의 인장을 받아서 외관에 와서 교역을 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일관계의 그 틀을 깨버리면서 이제는 대등한 조약을 맺어서 가야 된다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깼을 때부터 76년 강화도 조약까지는 사실 조일관계가 조선하고 일본의 관계가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조약도 없는 체제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이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고 기유약조를 폐지해버림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본이 속해 있었던 그 위치에서 완전히 탈피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관계,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서의 근대 국가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기유약조 체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저렇게 해갖고는 일본 외교관들이 와서 상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산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현덕이 가서 또 상황을 보고서 이제 조선 조정에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쓴 보고서입니다. 근일 피하의 상지는 한마디로 타파할 수 있다. 우리는 300년 약조를 따르는데 저들은 바꿀 수 없는 법을 바꾸고 있으니 이는 유독 무슨 마음인가. 일이 만약 전례에서 벗어난다면 설령 본국에서라도 억지로 시행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인국에서 옆 나라에서 가서 오직 이를 시행하는 데 뜻을 둘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바뀌면 바뀌는 거지. 왜 우리하고 관계까지 바꾸려고 그러냐. 이제 정현동은 그러는 겁니다. 저들이 비록 타국인에게 제압당하고는 하나
그 형체를 변하고 풍속을 바꾼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일본이 서양한테 굴복을 해서 가서 보니까 단발도 하고 서양식으로 머리도 자르고 옷도 입고 하는 거. 아무리 서양 놈들한테 오랑캐들한테 제압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네 모습을 바꾸고 풍속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일본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 경내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또한 외관에 와서도 왔다 갔다 못한다. 또한 그 타고 온 선박이 만약 일본의 옛 모양이 아니라면 우리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대마도인이 우리와 교역하는 것은 본래 일정에서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일본이 서양배 근대배를 타고 오는 것도 옛날식 세견선을 타고 와야지.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입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다른 섬 사람이 교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자마밀수품을 범하는 것은 양국이 똑같이 금지하고 있다. 밀수품을 들여오는 거 근래에 저들의 소행을 보니 무법지국이라고 할 만하거늘 또한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령이 따로 있어서 우리 경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외관에 있는 자들이 약조내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모두 응당 들어줄 것이나 법조 외의 일을 기위약조 이외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영원히 이뤄질 날이 없을 것이다. 비록 물건 하나라도 잡매하려 한다면 밀수하려 한다면 그 길이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경전을 지키고 유교 경전을 지키고 법을 받드는데 저들 또한 아마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뜻을 저들의 두령에게 분명히 타일러서 망발한 행동으로 사단을 빚어 후회에 이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외관에다가 딱 붙여놓고서 잡소리 하지 말아라. 원래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근대화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고민을 끝에 결국은 중국에 가서 중국하고 수교를 해갖고도 와서도 하는데도 지금 조선의 관리들은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사단이 납니다. 일본 정부가 드디어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엽니다. 메이지 천황이 산조 사네토미의 귀족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안을 산조 보고 메이지가 안 되겠다. 당신이 직접 맡아라. 그러니까 이게 대마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마도의 조선과의 교역에서 빠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결국 가서는 이게 국익 차원에서 국가의 체면 차원에서 이거는 외무성에서만 다뤄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최고위층이 이것은 한번 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조가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18, 13년 6월에 열린 태정관이라는 게 최고의정부 같은 겁니다. 조선으로만 의정부 회의에서 산조는 일본과 조선 간에 있었던 불쾌했던 사건들을 싹 정리해서 그동안 했던 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무성도 알고 있고 대마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최고위층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선하고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1년 일본 정부가 부산에 사신을 보내서 폐번치연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양국 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으나 당시 안동준 외관훈도가 20번이나 몸이 아프다면서 일본 사신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었습니다. 결국 한양에 다녀온 후에는 정부에서 결정을 내야만 만나줄 수 있다면서 기다린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사신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묻자 외관훈도는 6년 내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을 내린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기유약조는 폐지됐고 새로운 조약은 체결을 못했는데 분명 외관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 조약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그럼 가서 보호하도록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군함하고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산조가 그랬고 그때 이제 사이고오 다카모리가 나서는 거죠. 사이고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신 3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일 유명했던 사무라이고 메이지의 황군이 도쿠가와 군을 격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사이고오고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추앙을 하고 우에노 공원에 지금도 사이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이고가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에 파병을 한다. 아유. 그럼 이거 괜히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그러지 말고 정권 대신으로 나를 보내주면 내가 가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에 가는 게 더군다나 산조가 얘기한 대로 군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혈혈단신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9일 이타각계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 좀 밀어달라, 나 대신으로 좀 만들어달라. 8월 3일에는 산조 사내토미한테 또 편지를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 가는 특명 정권대사로 임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8월 19일에서 23일에는 결국은 산조 사내토미가 메이지 천황한테 갑니다. 가서 아니 폐하.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메이지가 아니 기다려. 지금 이와꾸라 사절단이 외국에 나가 있어. 이와꾸라 사절단이 뭡니까? 이와꾸라,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지금 일본 정부에 제일 중요했던 사람들은 지금 배를 타고 2년째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니까 메이지가 안 돼, 우리끼리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전보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타각계한테 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은 특명 정권대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서 조선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 분명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무시를 할 거 아니냐. 그럼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서 대들면은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조선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릴 거 아니냐. 그럼 나를 죽이면 그러면 이제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때 쳐들어와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한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을 테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조선을 혼내줘라. 우리랑 근대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조선을 혼내주는 방법은 그래서 조선을 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명분 없이 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8월 17일 날 보내는 편지에 더 자세한 게 나옵니다. 조선이 일본의 사절을 분명히 죽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조선을 정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할 것이며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자기가 가서 조선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군대를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다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지금 분열이 돼 있는데 다시 통일을 시킬 수 있다. 통일을 시키는 건 전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황당한 얘기 같기도 하긴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통일이 됩니다. 그 자체 대내적으로는 대외적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얘기가 임진왜란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어렵게 통일을 했죠. 수십만 명의 사무라이들이 총과 칼과 대포들을 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전국시대. 근데 아무리 평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원한을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긴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았다라든가 불만 세력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나라를 정벌하도록 하는 게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대내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정확한 예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본이 처음 개항을 해야 될 때 미국이 와서 페리 제독이 와서 개항을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때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54년이죠. 그러니까 막 페리 제독하고 조약하고 이럴 때입니다. 나한테 300명에서 400명의 론인과 낭인 사무라이들하고 농부들의 막내 아들로 구성된 특공대를 마련해주면 내가 얘네들을 끌고서 미국에 가서 전쟁을 해서 미국에 가서 300명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몰살을 당하면
그때 일본 내의 모든 사무라이들이 분노를 하고 드디어 미국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통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지더라도 우리는 통합은 될 것이다. 통일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던 거는 막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중에 막내를 보내야지 그 집안의 대가 안 끊기니까 막내를 보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는 미국이 와서 강제로 나라를 열라고 그럴 때 일어났던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일본이 분열이 되고 계속해서 조선이 근대 조약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내가 가서 죽으면 조선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조선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 정한론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게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정한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고는 이 정한론을 일으키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야 됩니다. 사이고는 사무라이였습니다. 스시마의 하급 사무라이였고, 오쿠보 도시미치하고 같이 그 다음에 조슈번에 있는 기도 다카요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런 사람들하고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산조 사네토미 이와꾸라도 몸이 이런 귀족들하고 손을 잡고서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렸죠. 근데 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타가키 다이스케도 그렇고 사이고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급 사무라이들을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황군으로 만들어서 도쿠가와의 그 유명한 사무라이 군대를 격파를 한 겁니다. 다 그러면 이 사무라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신분제를 철폐해버리면서 사무라이를 없애버립니다. 이때 신분제를 철폐하면서 뭘 합니까? 단발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령이 왜 일어나는 거냐? 신분제라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옷하고 모발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없애기 신분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먼저 두 발부터 짧게 잘라서 서양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무라이의 직업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하는 직업이 없어지고 1873년에 징병제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정부가 평민들을 다 징집을 해서 평민들을 훈련시켜서 군인을 만들고 사무라이들도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특히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일본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조선이나 중국은 똘똘 뭉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분제 때문이라는 거죠. 신분제 맨 위에 있는 사대부들 사무라이들, 이 사람들은 이 나라가 내 거,